대규모 중단 사태를 겪은 카카오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각종 피해 보상 요구는 물론 단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1위인 GS 리테일의 올 3분기 매출액이 2위인 CU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디지털 전환 탓에 점포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CU에 따라잡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 주공 정비 사업이 반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5천 가구 일반 분양이 내년 1월 우선 예정된 만큼 서울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5%대 고금리 예금이 등장했습니다. 헬스케어를 접목해 걷기만 해도 연 10%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까지 등장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도 많이 보고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받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전혀 못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사전 통보가 없어서 더 화가 났어요. 카카오 이제 계좌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체도 안 되고 사진 이런 거 갑자기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영업을 아예 못했죠. 우리는 금전적으로나 많이 손해가 봤으니까 회사 측에서도 뭔가 조치를 해주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이 카카오가 말이야 막 욕을 해야 되겠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카카오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피해 규모, 주가 향방, 그리고 기업의 전망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홍 기자, 이 카카오 얘기하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주가가 오후 들어서는 양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개장 전에는 카카오 이슈로 많이 좀 걱정하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좀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장 후반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이제 영국 정부의 좀 불확실한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여전히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2,600에서 2,400으로 내렸습니다. 코스피 하단은 2,100에서 1,900으로 내렸는데 일단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좀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고 또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좀 이렇게 하단으로 이제 낮게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양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이 추가 감세 철회안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한 2주 앞당겨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운드와 강세가 좀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김 기자, 카카오 현재 복구는 다 된 상태입니까?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오후 4시까지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요. 상당 부분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갑 서비스, 금융 서비스까지 돌아왔는데 현재까지도 카카오톡의 톡 서랍과 톡 채널, 또 메일 서비스 등은 여전히 복구 중인 상태입니다. 네, 불이 난 건 고작 배터리 한 개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물로 이거를 진화를 하려면은 전체 전원을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서버가 작동을 멈춘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방 복구가 된 상태인데 카카오가 유독 정상화가 느린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이버는 이제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이 주요 서비스 또 이중화, 데이터 백업 등으로 빠른 복구가 됐다는 설명인데요. 카카오 역시 같은 대처 방법을 마련해뒀었다고 밝히면서도 판교가 메인 센터고 화재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카카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원적인 원인은 이 지하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지만 결국 사업 확장에만 힘쓰고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마련과 또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도 카카오에 대한 비난을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배터리 전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무정전 전원 뭐 지원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중화가 네.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SK C&C가 그 불 끈다고 전원을 내리면서 그 무정전 전원 장치조차도 다 같이 전원이 꺼졌다고 하니까 네,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런 여파가 증시에서도 바로 나타났습니다. 일제히 급락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카카오 그룹주의 좀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중 이제 9% 하락을 했다가 소폭 반등하면서 이제 5.93% 하락을 마감했고요.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약 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좀 카카오 그룹주가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손실 규모를 좀 살펴보면 국내 사업의 하루 매출이 약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4분기 실적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감소는 일단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 이제 대리운전 같은 경우 이제 모빌리티가 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선물학이나 광고 같은 이커머스 그리고 게임즈나 멜론 같은 이제 유료 서비스들이 좀 중단이 되면서 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소비자들이나 뭐 피해자들이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카카오의 손실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네. 뭐 벌써부터 피해 보상 요구하는 뭐 커뮤니티들, 뭐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카카오 서비스로 뭐 개인이 뭐 수백 수천만 원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추정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다 합쳐보면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 가입자만 한번 봐도요. 이 카카오톡이 4,700만 명이고요. 또 카카오페이가 3,800만 명, 또 카카오티가 3,100만 명이 이 가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사실상 전 국민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카카오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분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주말 동안 상당수 카카오티 택시 기사들은 수입이 반토막이 나는 등 대폭 줄었다고 하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고객 상담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 카카오와 연계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피해를 봤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고객 중 상당수가 이 카톡 앱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접속을 못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앱 서비스 로그인할 때 카카오톡을 연동해서 로그인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 보통 다른 로그인 방식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 얘기가 안드로이드용의 한 70% 정도가 이 카카오 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카카오 이 업비트 같은 경우 이런 가상자산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는 그 서비스가 뭐 일반 사이트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만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업비트가 안드로이드 기반인 경우에는 카카오만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이 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사실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번 사태로 우리 그 국민들이 특정 플랫폼에 얼마나 의존했었나 이걸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번 기회에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메신저의 경우 이 카카오톡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라인과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라인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43만 명에서 16일 128만 명으로 이용자 수가 이 3배로 늘었고요. 텔레그램 이용자는 22만 명 늘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도 우티가 앱스토어에서 무료 인기 앱 2위에 오르기도 했고 이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팀앱이 일간 활성 이용자가 7배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네, 지금 이탈하는 수준이 독점 구조가 깨질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집단 소송 같은 것도 준비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카카오 서비스가 밝힌 그 보상책에 따르면요. 현재 음악 플랫폼 웹툰 또 이용기를 늘려주기로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별적 피해들인데요. 전문가들은 쉽지 않겠지만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들은 화재 원인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보상을 다 누가 떠안게 되느냐? 카카오로서는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인 SK CNC 측의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재훈 기자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 SK CNC와 피해 보상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 추산한 카카오의 손실은 최대 220억 원입니다. 카카오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뒤 판교 데이터 센터 운영을 맡은 SK CNC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 중단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SK CNC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 CNC 측은 아직 피해 보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CNC가 카카오에게 먼저 배상한 뒤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난 2014년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 삼성 SDS가 약 300억 원의 보험료를 배상받았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나 삼성 SDS가 당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건물 관리를 맡았던 S1을 상대로 약 68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등 최근까지도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CNC, 센터 내 입주한 여러 협력사들까지 화재 원인 조사에 따라 최악의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기업 간 소송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사실 그동안 IT 업계의 이 데이터 센터 화재라든지 서비스 먹통 사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었는지 신동호 기자가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있었던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과 2018년에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의 화재 사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이 판교 데이터 센터 운영을 맡은 SK CNC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는 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이 계열사의 전산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만큼 화재 당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고객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또 삼성 SDS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총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카드가 이 당시 청구한 금액만 수백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가 됐으면서 이 삼성 SDS는 200억 원대의 충당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성 SDS와 이 건물 관리를 맡았던 S1과의 소송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최장통신장애가 90분에 달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 땐 총 보상 규모만 해도 4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만 피해가 된 것으로 국한이 됐지만은요, 이동통신과 인터넷, 유선방송 등 이 다방면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었습니다. 특히 식당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큰 손실을 봤었는데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4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을 했었고 또 일반 통신 고객들에게는 1개월에서 6개월치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 SK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하게 같은 화재가 전국 곳곳의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의 데이터 센터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14곳이었는데 2020년 현재 156곳이었고 앞으로 2025년에는 18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각종 온라인이나 연결이나 기업 활동 또 기업들의 정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매번 사태 발생 후에 급급하게 처리하기에 바쁜데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국감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독점에 대한 폐해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 필요성 논의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먼저 실시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국회도 카카오 먹통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혜진 네이버 GIO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국감장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데이터 센터 규제 강화와 독과점 문제 개선 등 규제 법안을 연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국감에 최태원, 김범수, 이혜진을 불렀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데 말이죠. 이게 뭐 약간 호통치기용 국감으로 좀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태의 재발을 막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정부도 이런 사태의 일정 부분은 책임을 좀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화제 한 건, 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이 피해를 겪었다는 건 그만큼 카카오에 종속돼 있고 지배력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만큼 독점인 지금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와 정부가 지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데이터 센터 규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데이터 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가 이제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네. 이게 뭐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필요한 법안 같이 보이지만 또 엄연히 또 민간의 재산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플랫폼의 뭐 산업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뭐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과 과연 맞는 부분인가 또 이런 부분도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어쨌거나 피해자들 다음으로 지금 네. 걱정을 하는 건 역시 우리 카카오그룹 주주들일 텐데 말이죠. 지금 오늘 52주 신저가라면서요. 괜찮은 겁니까 앞으로? 일단 뭐 이번 화재 사태는 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그룹주의 전망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좀 전망이 안 좋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화재가 나기 직전인 지난 14일 증권가에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대폭 내린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회사의 성장성이 이제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11만 원에서 7만 원대로 내렸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만 3천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 자회사들을 좀 잇따라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의 가치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자회사들이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도 급락하면서 덩달아 카카오의 가치도 같이 이제 크게 낮아졌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시도가 몇 번 계속되온 점 때문에 이런 사태에서 반감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는 이제 국내 IPO 환경이 좋았던 지난 2년 동안 알짜 자회사들이 잇따라 좀 상장을 시켰습니다. 모회사 가치가 좀 하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도 이거에 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상장을 시도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를 상장하려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좀 거센 반발이 있자 이제 좀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장을 해서 좀 자회사랑 다 같이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다 같이 반토막 이상 나버리면서 이제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좀 복구 과정도 보면 이제 카카오그룹이 좀 얼마나 외형 확장에만 좀 신경을 썼는지 이런 걸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화재 사태가 또 한 번 이 그룹 이미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이걸 좀 해석하자 이런 입장도 일부 있긴 한데 카카오가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대체할 플랫폼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한다면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사례 같습니다. 임동진,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30cm나 50cm급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모습을 최고 1cm 해상도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높아진 금리의 최고 연 10%까지도 이유를 쳐주는 예금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연 4%대를 돌파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연 5%가 넘는 예금 상품을 대거 내놓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5%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긴다면 연 5%의 금리를 적용받아 500만 원에 달하는 연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공개 여파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리자 이에 질세라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현재 연 4%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려 시중은행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때문에 제휴나 특판을 활용한 고금리 적금도 쏟아집니다. 카드사 제휴를 통해 연 6%까지 금리를 주는 상품에 이어 걸음수와 연동한 연 10%짜리 헬스케어 상품인 워킹 적금도 등장했습니다. 워킹 적금은 금리가 파격적인 대신 월 납입액 한도가 20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루에 1,000자 이상씩 판매돼 현재 2만 5천 자 가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 금리 역시 이미 연 3%대를 찍으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돈은 더 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권의 9월 기준 저축성 수신 상품 잔액은 전월보다 13조 원 불어난 78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신 금리도 올랐지만 수신 금리도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굉장히 높은 파킹 통장과 더불어 고금리 적금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몰리는 뭉칫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편의점 시장에서 GS25와 CU는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내놓으면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올해 판세는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이 GS25가 부진한 사이에 CU가 내실을 다지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서로 다른 기준을 내놓는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기준이 여러 개인가요? 네, 통상 편의점은 점포 수, 그리고 편의점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액
등으로 순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네. 두 업체가 그동안 엎치락 뒤치락 해왔는데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점포수가 1위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매출액이 1위다. 이런 걸로 기준을 덧붙여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기준에서는 뭐 서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게 상황이 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CU가 점포수와 매출 측면에서 모두 GS25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포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만 해도 GS25는 1위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CU가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면서 지난해 격차가 GS25와 400개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또 편의점 시장은 포화됐다는 평가를 감안한다면 GS25가 한 300~400개 정도 되는 점포 수의 차이를 재역전하는 것이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매출액에서도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CU가 GS25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설 거다. 이런 전망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을 보면 올해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 2분기 모두 CU가 GS 리테일을 앞질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두 기업 주가를 봐도 이런 상황이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U와 GS25인 BGF 리테일, GS 리테일은 각각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BGF 리테일은 올해 증시가 전체적으로 부진한데도 연초에 대비해서 상승을 한 반면에 GS 리테일은 하락세를 걸으면서 시가총액이 역전됐습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만 하고 있고 GS 리테일은 반면 편의점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총이 뒤집힌 겁니다. 가치 평가나 그리고 미래 실적을 고려했을 때 BGF 리테일보다 GS 리테일이 덜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2, 3위 경쟁은 모르겠지만 1, 2위 경쟁이 이렇게 순위가 바뀔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승패가 갈린 요인을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전략의 차이가 실적을 갈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본연의 업무인 그리고 편의점 사업에 집중해서 편의점 사업의 실적의 고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GS 리테일은 본업보다는 사업 다각화에 치중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업인 편의점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여력이 충분치 않았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이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PB 상품만 봐도 그런데요. CU가 곰표 맥주 그리고 연세 크림빵 같은 걸로 연속 히트를 치면서 충성 고객, 그러니까 다른 편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CU만을 찾는 충성 고객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거둬왔거든요. 근데 반면 GS 리테일은 이런 PB 상품을 갖추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원소주 스피릿을 GS25가 단독 출시를 하긴 했지만 실적 개선을 이끌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실제 2분기 편의점 기존 점포의 성장률을 함께 보면요. CU가 GS25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CU는 5.5%, GS25는 2.9%로 좀 저조한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편의점 업계 관계자 멘트 준비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원소주 정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GS도 많이 품절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 GS 리테일이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비용만 더 늘었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게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GS 리테일은 요기요에 3천억 원 정도 지분을 투자했고 가정식 업체 쿠켓에도 5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부문의 적자는 지난 2분기 350억 원까지 수준까지 불어났는데요. 이에 대해 GS 리테일은 지금은 현재 투자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아직 수확의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있어서는 편의점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신사업, 디지털 분야에서 까먹는 구조다 보니까 악영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는 이런 점을 이유로 들어서 편의점 업종의 최선호주로 기존의 1위 업체였던 GS 리테일보다 BGF 리테일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편의점 사업, 슈퍼마켓 사업은 고만고만한데요. 공통 및 기타 부분의 손실폭이 확대돼가지고 추세가 지난 3개분기 연속됐고 이번 이제 3분기도 그러면 4개분기 연속되는. 네, 편의점 업계 1, 2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 짚어봤습니다. GS25가 왕좌를 되찾을 돌파구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저희 유방암 한우들 건강하게 같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헬스하고 이랬던 것들이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핑크 페스티벌은 저희 한국유방건강재단과 아모레퍼시픽 후원해서 2000년부터 시작한 22번째 되는 행사인데요. 여성에서 가장 많은 암이 유방암인데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빨리 검진해서 유방암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멈춰섰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재개되지만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테이프에 이어 케이크 커팅까지 멈춰선 크레인 앞에서 시공단과 조합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멈춰섰던 둔촌주공 재건축은 반년 만에 다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감개무량합니다. 힘든 세월을 보낸 우리 조합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둔촌동 일대 5,900여 가구를 12,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립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공정률 절반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반년 사이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적지 않습니다. 당초 내년 8월로 예정됐던 입주는 1년 이상 늦어졌고 공사비 역시 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은 1억 8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끌어올려 분담금 부담을 낮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분양가도 최대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맥시멈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분양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물량은 4,700가구 규모로 조합은 11월 중으로 분양가를 확정해 내년 1월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제41회 다산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만 45세의 젊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에는 윤참나 서울대 경제학부 부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제41회 다산 경제학상 수상자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비서구권학자 중 처음으로 슌페터상을 수상했고 이후 국제 슌페터학 회장에 선출되며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경제발전이 늦은 후발국이 선진국을 추격, 추월할 방법을 분석했고 이 교수의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12,000여 회 가까이 인용됐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 경제학이 모방만 해선 미국의 경제학을 넘어설 수 없다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산 경제학상을 수상에 대해서 원한 연구를 생각합니다. 어떤 연구를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을 해외 전파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계속 열심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만 45세 이하 경제학자 가운데 시상하는 젊은 경제학자상은 윤참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윤 교수는 2013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구조적 계량 분석을 이용한 응용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윤 교수가 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안 되는 학자임에도 높은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하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정교한 모형과 미시 이론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 토론의 근거가 되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구 위기를 비롯해 한국 경제가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심사위는 두 수상자가 지속적인 학문 연구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도 드디어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월가에서도 이번 실적 시즌을 또 유독 또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업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3분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실적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바로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유망한 기술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신규 가입자 수가 꺾이면서 주가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넷플릭스의 전망이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분기 때 사실 실적 때 조금 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전략을 좀 넷플릭스가 취하면서 소비자들 반발도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고하면서 시장의 전망 분위기도 좀 달라졌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지난 7월에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신규 가입자 1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객이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매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신규 가입자,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또 2분기 가입자는 각각 전분기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동시에 넷플릭스의 주가 전망 역시나 어두웠죠. 이번에는 월가의 전망이 지난 분기들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광고형 요금제 때문입니다. 네, 이 광고형 요금제 때문에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유튜브와는 달리 자체 제작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추가 금액을 낸다면 광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넷플릭스의 경쟁사가 바로 이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 HBO 맥스나 혹은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지금 제공을 하는 광고형 요금제라는 거는 그러면은 일단 광고를 보는 대신에 구독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기존에 내는 유료 서비스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튜브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1월 4일부터 이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를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과 또 중간에 15초 또는 30초짜리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구독료가 5,500원으로 현재의 기본 요금제인 9,500원보다 저렴해지는 겁니다. 지난 13일에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광고형 요금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가 넷플릭스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 전거래일보다
5.2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넷플릭스에서 제시하는 광고형 요금제가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는데 광고형 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입자 추이에는 확실한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서는 이 넷플릭스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광고형 요금제를 통해 최소 4천만 명의 가입자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 1년 안에 이만큼의 추가 가입자가 유입된다는 건데요. 광고형 요금제를 통해서 유입된 가입자, 이후에는 프리미엄 요금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경쟁사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에서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는 6.99달러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광고형 요금제를 운영했던 HBO 맥스의 경우는 가격이 9.99달러로 넷플릭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또 12월에는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형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때 가격은 7.99달러로 역시나 넷플릭스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도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소비자들에게 이처럼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가 환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지난 분기에 가입자 문제로 좀 소가리를 크게 했던 만큼 관련한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사실 넷플릭스 관련해서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광고형 요금제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린 월가의 투자은행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UBS는 기존의 198달러의 목표 주가에서 250달러로 목표 주가를 껑충 뛰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기존의 275달러에서 30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상승 여력이 32.61%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번 광고형 요금제로 넷플릭스가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모간 스탠리도요. 광고형 요금제로 넷플릭스 점유율이 확대되고 또 사용자 1인당 평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공표했던 계정 공유 단속과 맞물려서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영국의 투자 전문사인 애틀랜틱 에퀴티즈도요.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1달러에서 283달러로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 23%를 제시했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로 인한 매출의 80%가량이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수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광고형 요금제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커진 모습입니다. 주가 역시도 앞으로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넷플릭스 우리 시간으로 19일 수요일 새벽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요즘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튬 메탈 배터리 분야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저희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는 SK와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맞춰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우리나라 충주에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별기획 MIT의 기업들 배성재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미국 보스턴 외곽에 위치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의 본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리드, 즉 고체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가볍고 멀리 나가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본사 모습은 어떤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창고형 건물,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걸개가 보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거나 집에 가라.
결의가 느껴지는 걸개 아래로 직원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배터리 대형 연구실이 거의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1월 SES는 100Ah가 넘는 리튬 메탈 배터리 아폴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은 2배가량 크고 무게는 가볍고 충전 속도는 줄어들었습니다. 100Ah가 넘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지금까지도 SES가 유일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무엇이 다를까? 비결은 배터리에 사용하는 음극재에 있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하는데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쓰던 흑연 음극을 리튬 메탈로 바꿔서 저희는 이제 안에 있는 물질이 바뀌어서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부르고, 흑연은 이제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음극인데 저희는 리튬 메탈로 그걸 바꾸면서 부피랑 무게를 줄였죠. 그래서 이제 고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 더 많은 용량,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꿈의 배터리로 꼽히는 리튬 메탈 배터리. 실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본사에 있는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배터리가 SES가 개발한 고용량 배터리입니다. 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만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드는데 무리가 없고 가볍습니다. 같은 무게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더 가볍게 멀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치차오후 SES 창업자 겸 CEO는 이 새로운 리튬 메탈 배터리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2배가량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If you keep everything the same car, same everything, same cathode, when you switch to lithium metal, you can go to about 500 miles. 가치를 알아본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SK는 수차례 투자를 통해 SES의 2대 주주가 됐고, 현대자동차는 SES A-샘플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For example, our relationship with Hyundai is one of the best with all the OEMs. Hyundai Motors is very aggressive and very hungry, and then really wants to make a big change. The strong push to use next-gen battery across multiple applications, and also it's still a very efficient system. I think that's helped a lot. SES는 국내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지난달 충주에 공장을 완공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하이에 이은 두 번째 공장으로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해 본격적인 A-샘플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B-샘플, C-샘플까지 개발해 2025년까지 리튬 메탈 배터리의 문제로 지적받는 배터리 수명 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그 생산하는 거를 넘어서 지금은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예를 들어서 충전 속도를 어느 이상 못 올리고, 뭐 리튬 메탈 배터리도 뭐 그런 비슷한 문제들. 그다음에 장기 수명 특성이 지금 리튬 이온 대비 확실히 안 좋고, 이런 그 잘 알려진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SES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 국내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치차오후 대표는 2025년엔 리튬 메탈 배터리가 본격적인 사용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 can't name the names of the specific OEMs. We've disclosed 3, GM, Hyundai, and Honda. We have a few more, but we cannot disclose before that. I think you will see some application of lithium metal batteries in drones, unmanned delivery, and manned eVTOLs, urban air mobility, and then potentially in EV. I think you will see some commercial applications in drones and delivery, and then also early stage testing, for example, B-sample for the manned EVs.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리튬 메탈 배터리. 기존 단점들을 보완해 정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